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고 험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크고 화려한 궁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궁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며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이치는 교태전에는 이 나라의 어머니인 중전 마마가 살고 계셨습니다. 중전은 타고난 성품이 바위처럼 굳세고 호수처럼 맑아 아랫사람들을 널리 보살피는 덕을 지니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임금님과의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지 않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달을 보며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 중전의 일과였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 간절한 소원에 쉽게 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개미떼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며 왕실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 궁 밖의 소식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안의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봄, 궁궐 담장 너머로 복사꽃이 만발하던 때에 새로운 후궁을 들인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대를 이을 왕손이 귀한 왕실이었기에 이는 나라 전체의 큰 경사로 받아들여졌고 중전 역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씁쓸함을 삼키며 새 식구를 맞이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교수들이 간택에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미모와 재주를 가진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훗날 궁궐을 뒤흔들게 될 화빈이었습니다. 화빈은 마치 갓 피어난 목련처럼 눈부시고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어 임금님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화빈이 궁궐에 처음 들어오던 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오색 찬란한 가마가 줄을 지어 들어오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궁녀들은 화빈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며 임금님 또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중전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화빈은 중전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며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문안 인사를 올렸는데 그 태도가 어찌나 공손하고 깍듯한지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화빈의 눈빛 속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으니 그것은 단순한 공경심이 아니라 언젠가 저 높은 자리에 자신이 앉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야망의 불씨였습니다. 중전은 화빈의 손을 잡아주며 덕담을 건넸지만 맞잡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에 짐짓 놀라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님은 중전의 처소인 교태전보다는 화빈이 머무는 취선당을 찾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화빈은 임금님의 비위를 맞추는데 천부적인 재주가 있어 임금님이 근심이 있을 때는 달콤한 말로 위로하고 기쁠 때는 더 큰 웃음을 선사하며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취선당의 담장 너머로는 밤늦도록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진 음식과 귀한 술이 날마다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중전이 머무는 곳은 낙엽 구르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강산이 되어갔고 찾아오는 일하곤 오래전부터 중전을 모셔온 늙은 상궁과 몇몇 나인들 뿐이었습니다. 중전은 밤마다 독수공방하며 책을 읽거나 술을 놓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화빈과 임금님의 다정한 소리에 책장을 넘기는 손이 파르르 떨리곤 했습니다. 화빈은 임금님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착한 여인처럼 행동했지만 임금님이 계시지 않을 때면 표정이 싹 바뀌어 아랫사람들을 엄하게 다루곤 했습니다. 자신의 화장품을 다루는 나인의 손길이 조금만 거칠어도 불호령을 내렸고 수라간에서 올린 음식이 조금만 입에 맞지 않아도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리하게도 자신의 악독한 모습을 철저히 숨겼기에 궁궐 안의 대부분 사람은 화빈을 그저 아름답고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화빈의 처소에서 가까이 시중을 드는 몇몇 나인들만이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빈은 중전에게 문안을 갈 때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여 자신의 위세를 은근히 과시하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고 궁궐 후원의 연못에는 연꽃이 탐스럽게 피어올랐지만 중전의 마음속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전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후원 정자에 올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때마침 화빈이 화려한 양산을 쓰고 시녀들을 거느린 채 나타났습니다. 화빈은 중전에게 다가와 예의를 갖추는 척하며 합석을 청했고 중전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맞이하여 차를 권했습니다. 화빈은 찻잔을 들며 붉은 입술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말들은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요즘 임금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다정하신지, 어떤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은근슬쩍 늘어놓으며 중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중전은 묵묵히 차만 마시며 화빈의 자랑을 들어주었지만 찻잔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빈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급기야는 중전이 주관하는 내명부의 행사에도 핑계를 대고 늦게 나타나거나 아예 불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법도와 예절을 중시하는 궁궐에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임금님의 총애를 등에 업은 화빈을 감히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전이 점잖게 타이르면 화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며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나중에는 임금님께 달려가 중전이 자신을 구박한다며 거짓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금님은 화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오히려 중전에게 덕이 부족하여 아랫사람을 잘 품지 못한다고 핀잔을 주기에 이르렀으니 중전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 안의 기강은 점점 해이해지고 화빈을 추종하는 무리가 생겨나며 편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중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거닐다가 우연히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두 궁녀의 속삭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빈이 곧 왕자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문과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 중전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중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안위보다도 왕실의 법도가 무너지고 간신배들이 득세하게 될 훗날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화빈이 단순히 후궁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달은 구름 뒤에 숨어버려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센 풍파를 예고하는 듯하여 중전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궁궐의 가을은 유난히도 붉고 처연하게 찾아왔는데 단풍이 붉게 물들수록 화빈의 치마폭 또한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화빈은 이제 노골적으로 중전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이 아끼던 화원을 자신의 허락도 없이 뒤집어 엎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심게 한다거나 중전에게 들어와야 할 진상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이 이를 말리면 화빈은 눈을 부라리며 임금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소리치며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중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지금 섣불리 화를 내거나 화빈을 벌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임금님의 분노를 사게 되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전은 때를 기다리며 화빈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빈의 처소인 취선당에서는 밤마다 은밀한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빈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궁궐 밖에 점쟁이나 무당을 몰래 불러들여 부적을 쓰거나 구슬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궁궐 법도상 요사스러운 술법을 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으나 화빈은 권력을 이용하여 경비병들의 눈을 가리고 비밀리에 일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마음을 영원히 붙잡아두는 비방뿐만 아니라 중전의 기운을 쇠하게 하여 병들게 하는 저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궐 깊은 곳의 늙은 나인들은 밤바람에 실려오는 기이한 방울소리와 주문 외우는 소리에 몸서리를 치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궁궐의 신성한 기운은 점차 탁해지고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중전의 처소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곁을 지키는 최상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중전을 모셔온 충직한 종으로 중전의 슬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상궁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어느 날 밤 목숨을 걸고 중전에게 간곡히 청을 올렸습니다. 마마, 저 교활한 여우가 궁궐을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데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까 두렵습니다. 이제라도 임금님께 사실을 고하고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최상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중전은 촛불 아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거셀 때 맞서면 부러지는 법이다. 저 아이의 욕심이 끝에 다다르면 스스로 넘어질 날이 올 것이니 우리는 그때까지 중심을 잃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화비는 멈출 줄 몰랐고 그녀의 욕망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지도 않은 상상 속의 아이를 위해 미리 비단 옷을 짓게 하고 궁궐 내의 창고를 열어 귀한 보물을 자신의 처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중전만이 입을 수 있는 붉은색 의복을 몰래 지어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자태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나인들이 이를 보고 수군거리자 화비는 그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입을 함부로 놀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궁궐 사람들은 화빈의 그림자만 보아도 피해 다니기 바빴고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으로는 차라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빈은 이제 자신이 실질적인 안주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궁궐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였지만 그 눈처럼 차가운 냉기가 정각 사이를 휘감았습니다. 화빈은 임금님께 중전의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중전을 별궁으로 보내고 자신이 내명부의 일을 대신 맡겠다고 청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화빈의 집요한 설득과 거짓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고 중전의 폐위가 논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처소 쓴마루에 앉아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물러나면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화빈의 소나귀에서 왕실이 노란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중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마음속에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칼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도리를 세우기 위한 정의의 칼이었습니다. 중전은 최상궁을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화빈의 처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과 들어가는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그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라.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최상궁은 중전의 결연한 의지를 읽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전은 평소보다 더욱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아침 문안을 받으며 동요하는 궁녀들을 눈빛으로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화비는 자신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전을 몰아낸 뒤 자신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꿈을 꾸며 그날 입을 대례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화빈의 눈에는 이미 중전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오직 자신과 임금님 그리고 미래의 권력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인 나인을 시켜 중전의 동태를 감시하게 했지만 중전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의아해하면서도 늙은 호랑이가 이빨이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화빈이 간과한 것은 깊은 물일수록 소리 없이 흐른다는 사실과 가장 부드러운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는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새밑이 다가오면서 궁궐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화비는 중전의 생일이 다가오는 것을 이용하여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중전의 생신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겠다고 임금님께 제안했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흉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중전에게 큰 망신을 주거나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비는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며 시나리오를 짰고 연회에 사용할 음식과 술에 장난을 칠 사람들을 은밀히 포섭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늦은 밤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림자들은 기괴하게 춤을 추며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중전의 생일날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음산했습니다. 중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조상님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 가서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사악한 기운이 이 궁궐을 덮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중전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당을 나오는 중전의 뒤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쳐 옷자락을 날렸지만 중전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연회가 열릴 시간이 다가오자 화비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연회장으로 향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궁궐의 주인은 바뀔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연회장은 오색 등불로 장식되어 대낮처럼 밝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자리에 앉고 중전이 그 옆에 앉자 화비는 아랫자리에 앉아 연신 임금님께 술을 따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악공들이 연주를 시작하고 무희들이 춤을 추었지만 중전의 눈은 오직 화빈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습니다. 화빈이 보내는 눈짓 하나, 손짓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했습니다. 화빈은 때때로 중전 쪽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는데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궁궐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술잔이 돌면서 취기가 오르자 사람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화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전에게 다가가더니 잔을 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오늘같이 기쁜 날에 제가 마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사옵니다. 화빈의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두 여인에게 집중되었고 음악 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중전은 화빈이 내미는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잔을 받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알았지만 중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고맙네. 화빈, 이라 말하며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닿는 순간 궁궐 밖에서는 마른 천둥이 치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두 여인의 운명을 가를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빈이 준비한 마지막 한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전이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궁궐 지붕 위에 앉아있던 부엉이만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구슬프게 울어댔을 뿐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화빈의 눈과 지혜로 맞서는 중전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궁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날의 연애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하게 끝이 났으나 궁궐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무겁고 끈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사람들의 입은 무거워졌고 눈치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화빈이 중전에게 올린 술잔은 아무런 탈 없이 비워졌지만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도끼들이 궁궐의 담장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마당을 쓸면서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쑥덕거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언제나 하나였으니 바로 중전마마가 머무시는 교태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이하고 불길한 징조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밤이 깊어지면 중전의 처소 담장 너머에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늘하고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애처로워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경비병들도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는 그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며 순찰을 돌 때 교태전 근처를 피하려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기를 자식을 낳지 못한 중전 마마의 한이 서려 궁궐의 터를 지키는 신령들이 노한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에서 의도적으로 시작되어 퍼져나간 것임을 짐작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중전이 아끼던 후원의 화초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중전이 아침마다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던 모란이며 작약들이 하룻밤 사이에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거나 검게 타들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생기가 넘치고 꽃망울이 터질 듯 싱싱했던 꽃들이 아침에 나가보면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흉측하게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정원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그저 병충해가 들었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흙냄새를 잘 맡는 늙은 내관 하나는 죽은 나무 밑동에서 시큼하고도 매캐한 식초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흉흉한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처음에는 헛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교태전의 화초들이 모두 죽어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옛말에 집안의 식물이 죽으면 주인의 기운이 쇠한 탓이라는 말이 있었기에 임금님은 중전의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교태전을 찾는 발길이 뜸해지자 나인들과 내관들 사이에서도 중전의 위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쥐새끼들처럼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권세가 등등한 화빈의 취선당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비는 이러한 상황을 즐기면서도 겉으로는 중전을 극진히 걱정하는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아침 문안을 갈 때마다 향기로운 차와 보약을 지어 올리며 마마,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요새 권례에 흉한 소문이 돌아 제 마음이 다 조마조마합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중전의 처소를 나서는 순간 그녀의 뒤를 따르는 상궁과 나인들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화비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명하여 소문을 더욱 부풀리고 밤마다 교태전 뒷뜰에 몰래 소금물을 뿌리거나 짐승의 피를 묻힌 부적을 묻어두게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화비는 임금님을 모시고 후원을 산책하다가 짐짓 놀란 표정으로 교태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기를 좀 보시옵소서. 중전마마의 처소 위에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사옵니다. 혹시 터가 좋지 않아 마마께서 후사를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녀의 말은 마치 달콤한 독처럼 임금님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교태전 쪽 하늘이 어두침침해 보이는 듯하여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화비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용한 점쟁이가 말하기를 교태전의 기운이 다했으니 중전마마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 요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은근슬쩍 거처를 옮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불길한 징조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말라 죽은 꽃나무의 흙을 직접 만져본 중전은 손끝에 닿는 끈적한 느낌과 코를 찌르는 냄새에서 누군가의 악의를 읽어냈습니다. 밤마다 들린다는 울음소리 또한 누군가가 교묘하게 꾸며낸 소리임을 짐작했지만 섣불리 범인을 지목했다가는 오히려 의심 많은 사람으로 몰릴 수 있기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전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더욱더 불경을 외고 마음 수양에 힘썼으나 텅 빈 마당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최상궁은 이 모든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몰래 교태전 주변을 순찰하다가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담벼락 밑에 무언가를 파묻고 도망치는 것을 목격한 최상궁은 그 자리가 바로 다음 날 아침이면 풀이 죽어있는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최상궁은 파묻힌 것을 파내어 확인해 보니 그것은 저주가 담긴 집 인형이거나 썩은 생선 머리 같은 흉측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최상궁은 증거를 확보했지만 당장 터트리기보다는 더 확실한 물증과 배후를 잡기 위해 중전에게만 조용히 보고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최상궁은 중전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올리며 나지막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면 반드시 그 뿌리 밑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궤변들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간악한 인간의 손장난임이 분명하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마마께서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니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중전은 늙은 상궁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내 어찌 모르겠느냐. 허나 저들의 악행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꼬리도 길어질 것이니 나는 두 눈 부릅뜨고 그 끝을 지켜볼 것이다. 한편 화빈의 교만함은 이제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화빈의 친척들이 그녀의 권세를 믿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거나 재물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궁궐 안에는 2명의 왕비가 있는데 젊은 왕비가
늙은 왕비를 몰아내려 한다는 노래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비는 이러한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임금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에 비싼 비단과 보석을 쌓아두고 매일같이 사치스러운 연회를 벌였으며 자신에게 아첨하는 나인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자들은 가차없이 내쳤습니다. 화빈의 처소인 취선당의 나인들은 주인의 변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화빈은 기분이 좋을 때는 자신의 장신구를 던져주며 웃었지만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뜨거운 찬물을 끼얹거나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비밀스러운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나인 월이는 공포와 죄책감 사이에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밤마다 교태전 담장 밑에 소금물을 붓고 돌아오는 길이면 죄 없는 중전마마를 해코지한다는 생각에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화빈이 입을 열면 내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기에 월이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에 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화빈이 중전을 저주하기 위해 무당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작두를 타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어댔습니다. 무당은 춤을 추다가 갑자기 교태전 쪽을 손가락질하며 저곳에 부정한 기운이 가득하여 나라의 앞날이 캄캄하구나. 서쪽에서 온 귀인이 그 자리를 채워야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쪽은 바로 화빈의 처소가 있는 방향이었으니 이는 대놓고 중전을 몰아내고 화빈을 앉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신들과 종친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리 무당의 말이라지만 현숙한 중전마마를 두고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지만 화빈의 세력이 두려워 감히 나서서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금님 또한 무당의 서슬퍼런 예언에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빈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놀란 임금님을 부축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하, 신령님의 말씀이 저토록 지엄하니 마마를 위해서라도 잠시 거처를 옮기시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사옵니까? 화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중전은 멀리서 들려오는 구판의 소란스러움을 들으며 서재에 앉아 묵묵히 먹을 갈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 위에 고일수록 중전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중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요란한 구판이 끝나고 나면 자신을 향한 공격이 더욱 노골적이고 거칠어질 것임을 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고 화초를 죽이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씻을 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가 꾸며질 차례였습니다. 중전은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정정 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바를 정, 오직 바른 것만이 사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새기며 말입니다. 그날 밤 최상궁은 중전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마, 수라간의 나인 하나가 화빈의 사주를 받고 마마의 탕약에 넣을 약재를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다행히 그 나인이 겁을 먹고 약재를 버렸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변을 당하실 뻔했습니다. 최상궁의 보고를 받은 중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화빈이 선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식에 손을 댄다는 것은 왕실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대역죄였습니다. 중전은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전은 최상궁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화빈이 수라간 나인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버려진 약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낱낱이 조사하여라.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좋으니 화빈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만들어야 한다. 최상궁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전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한 빛만을 내뿜고 있었지만 중전은 그 빛이 곧 구름을 뚫고 나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전의 처소에서 일하던 어린 나인이 우물에 빠져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에 홀려 죽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중전은 그 아이가 평소 화빈의 비리를 알고 괴로워하던 아이였음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입막음을 위한 타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전은 싸늘하게 식은 아이의 시신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죄 없는 아랫사람들까지 희생시키는 화빈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중전은 주먹을 꽉 쥐며 맹세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이제 궁궐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화빈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중전은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빈은 중전이 독사를 시도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자신이 직접 독을 마시는 연극을 꾸미기로 결심했습니다.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는 독을 구해오게 하고 자신이 쓰러지는 순간 모든 죄를 중전에게 뒤집어 씌울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화빈이 준비한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 화빈의 처소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빈 마마께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다. 중전 마마께서 내리신 차를 드시고 쓰러지셨다. 나인들의 다급한 외침이 궁궐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횃불이 켜지고 내의원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전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늙은 상궁 최 씨는 중전의 뒤를 따르며 품속에 간직한 증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취선당의 밤은 대낮보다 밝게 타올랐고 궁궐의 고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화빈의 처소에서는 다급한 비명 소리와 함께 의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마 정신 차리시옵소서. 어찌 이런 일이 나인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고 궁궐 안의 모든 시선은 화빈의 방으로 쏠렸습니다. 방 안은 매캐한 양냄새와 비릿한 혈향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으며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는 화빈이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독을 마신 자의 처참한 모습이었기에 지켜보는 이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임금님은 화빈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아름답고 생기 넘치던 화빈이 시들어가는 꽃처럼 누워있는 것을 보니 임금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임금님은 화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누가 감히 짐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화빈은 힘겹게 눈을 뜨고 임금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 한 구석에 놓인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몸에 좋은 차라고 보내주신 것을 마셨을 뿐이옵니다. 억울하옵니다. 그녀는 말을 맺지 못하고 다시 한번 피를 토하며
혼절하는 시냅을 했습니다. 임금님의 눈에서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채웠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 나라의 국모인 중전이 사람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으나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중전이 보낸 찻잔과 남은 차를 수거하고 그것을 가져온 나인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내의원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남은 차를 검사하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임금님께 고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사람의 오장을 녹여내리는 무서운 극약이 섞여 있는 듯하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조치했더라면 화빈 마마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의원의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임금님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호위 무사들을 대동하고 중전의 처소인 교태전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횃불이 요동쳐 임금님의 그림자는 마치 성난 맹수처럼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교태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사들이 들이닥쳐 중전의 방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소란 속에서도 중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미 밖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중전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맞이했습니다.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어인일로 이토록 급하게 오셨습니까? 중전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평온하여 오히려 흥분한 임금님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 의연한 태도의 임금님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멈칫했습니다. 중전 그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 그리 태어날 수 있단 말이오. 화빈이 그대가 보낸 차를 마시고 사경을 헤매고 있소. 내 그대의 질투가 깊은 줄은 알았으나 사람의 목숨을 헤아려 들 정도로 잔혹한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소. 임금님의 고함 소리가 교태전의 기둥을 울렸습니다. 중전은 조용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보낸 것은 화빈의 기력을 돋워줄 귀한 약재로 달인 차일 뿐 독은 결단코 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관계를 꾸민 것이 분명합니다. 중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임금님을 직시했으나 이미 화빈의 연기에 눈이 먼 임금님에게는 그저 뻔뻔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화빈의 처소에서 차를 배달했던 나인 월이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왔습니다. 월이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무서운 목소리로 묻자 월이는 화빈이 미리 시킨 대로 거짓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 이 약가루를 차에 타서 화빈 마마께 올리라고 시키셨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제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셔서 흑흑 월이는 바닥에 머리를 토시며 통곡했고 이 거짓 증언은 중전을 체함에는 결정적인 족쇄가 되었습니다. 중전은 월이를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뱉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공포와 살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중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명을 내렸습니다. 중전을 당장 별궁에 유폐하고 누구의 출입도 금하라. 날이 밝는 대로 정식으로 국문을 열어 죄를 물을 것이다. 내 반드시 이 악독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니 그리 알라. 임금님은 소매를 뿌리치고 돌아섰고 무사들은 창과 칼로 중전의 방을 에워쌌습니다. 중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떠나는 임금님의 뒷모습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시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불길임을, 그리고 자신은 그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남을 것임을 말입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중전이 폐위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화빈을 따르던 세력들은 이미 승리라도 한 듯 은밀하게 축배를 들었고, 중전을 따르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감옥과도 같이 변해버린 교태전 안에서 중전과 최상궁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상궁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마마,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리 끔찍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 화빈이 꾸민 자작극입니다. 당장 가서 전연의 혀를 뽑아서라도 진실을 토하게 해야 합니다. 최상궁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지만 중전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흥분하지 말게.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오히려 덫에 더 깊이 걸려들 뿐이다. 화빈이 쳐놓은 그물에는 분명 구멍이 있을 것이다. 한편 취선당의 깊은 방 안에서 화빈은 미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물러가고 신복들만 남은 자리에서 그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녀가 마신 것은 진짜 독이 아니라 소량의 구토 유발제와 붉은 색소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짐승의 피를 미리 입안에 머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완벽했다고 자부하며 이제 내일이면 중전이 끌려나가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중전. 아무리 고고한 척해도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갇혀있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구나. 화빈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내일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화빈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최상궁의 집요함과 궁궐 바닥에서 평생을 살아온 늙은 나인들의 눈썰미였습니다. 최상궁은 중전의 명을 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수락한 뒷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쓰레기장을 뒤져 화빈의 나인이 버린 찻잔 받침과 탕약 찌꺼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은퇴한 늙은 의녀를 찾아갔습니다. 의녀는 찌꺼기의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네. 바나와 과루인을 섞은 것인데 많이 먹으면 구역질이 나고 속이 뒤집히지만 죽지는 않아. 게다가 여기 섞인 붉은 가루는 약재가 아니라 서역에서 들어온 염료 같은데 최상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역시나 자작극이었습니다. 화빈은 자신이 죽지 않을 만큼만 약을 쓰고 겉보기에만 끔찍해 보이도록 꾸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화빈이 스스로 약을 구했다는 증거, 혹은 누군가에게 사주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최상궁은 다시 어둠 속을 헤치고 궁궐의 약재 창고를 관리하는 내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내관은 평소 중전의 은덕을 입었던 자로 최상궁의 간곡한 부탁에 장부를 몰래 보여주었습니다. 장부에는 며칠 전 화빈의 처소에서 바나와 소목 붉은색을 내는 약재를 대량으로 가져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빈은 치밀하게 한다고 했으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궁녀의 이름으로 가져가게 한 것이 오히려 꼬리가 되었습니다. 그 궁녀는 바로 거짓 증언을 한 월이와 한방을 쓰는 아이였습니다. 그 시각 별궁에 갇힌 중전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빈이 왜 하필 차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을 택했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화빈의 성격상 승리를 확신할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법입니다. 중전은 화빈이 쓰러지기 직전 찻잔을 잡았던 손의 위치와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의 소매를 떠올렸습니다. 화빈은 차를 마시기 전 소매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입에 넣는 듯한 동작을 아주 빠르게 취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순식간이라 지나쳤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미리 준비한 가짜 피주머니나 약환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중전의 머릿속에서 흐릿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최상궁이 흑투성이가 된 채로 별궁의 담장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약재 장부의 사본과 찌꺼기 샘플,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빈의 처소 뒤뜰에 묻혀있던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화빈이 마시고 남은 가짜 독약의 원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빈의 나인들이 급하게 처리하느라 불에 태우지 않고 땅에 묻어버린 것을 냄새를 맡은 궁궐의 들고양이들이 파헤쳐 놓았던 것입니다. 최상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마, 찾았습니다. 저 요물 덩어리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갈 증거를 찾았습니다. 중전은 최상궁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궁궐에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국문이 열린다는 신호였습니다. 대신들과 종친들이 근정전 앞마당에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중전의 패위를 기정사실화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은 회팼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빈이 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여인의 모습으로 임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덕이 부족하여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에 대신들마저 혀를 차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중전이 호위 무사들에 이끌려 국문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중전의 모습은 죄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화려한 대례복은 입지 않았으나 정갈하고 기품 있는 차림으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지켜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중전이 자리에 서자 임금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죄인은 무릎을 꿇으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나 중전은 무릎을 꿇지 않고 임금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죄가 있는 자가 무릎을 꿇는 법입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허나 전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 내 명부를 잘 다스리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사죄드립니다. 중전의 당당한 태도에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화빈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증인은 내 편이고 증거도 명백하니까. 화빈은 더욱 서럽게 우는 척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은 중전의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형틀을 대령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중전이 품속에서 하얀 비단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하,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부디 이 증거를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이것을 보시고도 제가 죄인이라 하신다면 그때는 달게 목을 내놓겠습니다. 중전의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하고도 힘이 있어 임금님은 잠시 멈칫하며 내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보자기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붉은 얼룩이 묻은 찻잔 조각과 약재 장부, 그리고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화빈은 그것들을 보는 순간 울음을 뚝 그치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것들이 왜 저기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전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하,
저 찻잔에 묻은 붉은 것은 피가 아니라 소목이라는 나무에서 나온 염료입니다. 그리고 저 항아리 안에 든 것은 독이 아니라 구토를 유발하는 약초 달인물입니다. 화비는 독을 마신 것이 아니라 독을 마신 척 연극을 한 것입니다. 중전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화빈에게 꽂혔습니다. 화빈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저것들은 모두 마마께서 조작하신 것입니다. 화빈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최상궁을 시켜 증인으로 데려온 늙은 의녀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의녀는 임금님 앞에서 항아리에 물을 찍어 맛을 보더니 이것은 분명 바나와 소목을 섞은 것입니다. 독성이 없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나 마시면 피를 토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임금님의 표정이 혼란해서 의심으로 그리고 다시 싸늘한 침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중전은 마지막 떼끼를 받기 위해 화빈의 나인 월이를 불렀습니다. 월이는 이미 최상궁에게 설득되어 중전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깨닫고 마음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월이는 임금님 앞에 엎드려 울며 고백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화빈 마마께서 시키셨습니다. 중전 마마를 모함하지 않으면 제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하셔서 흑흑 월이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화빈은 비명을 지르며 월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년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호위 무사들이 화빈을 막아섰고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욕망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빈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중전의 옷자락을 날렸습니다. 중전은 그 바람 속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화빈을 서글픈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설이 빨갛던 중전의 호통과 월이의 눈물 섞인 자백이 국문장을 가득 메우자 그동안 화빈의 권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진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빈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지만 이미 그녀를 감싸주던 거짓의 장막은 산산이 조각난 뒤였습니다. 임금님은 배신감과 후회로 얼룩진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이내 무겁게 입을 떼어 화빈의 죄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감히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죄 없는 사람들을 해하려 했으며 나아가 하늘을 속이려 들었으니 그 죄가 실로 하늘에 닿을 듯하다. 내 너를 총애하여 귀히 여겼거늘 너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독이 든 사과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였구나. 임금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 더 깊은 비통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형조의 관리들이 나서서 화빈의 몸에서 화려한 장신구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꽂혀있던 금비녀가 뽑히고 귀에 걸려있던 옥 귀걸이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화빈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비단 치마와 저고리도 벗겨지고 대신 죄인들이 입는 거칠고 투박한 무명옷이 입혀졌습니다. 화빈은 앙상한 어깨를 드러낸 채 바들바들 떨며 임금님을 향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임금님은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습니다. 한때 궁궐을 호령하던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욕망의 끝에 남은 것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대신들과 궁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권불십년이라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빈이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길은 그녀가 들어올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색구름 같던 가마와 풍악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죄인을 태우는 낡은 수레와 거친 바람 소리만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이 아니라 시체나 죄인들이 드나드는 작은 종문이 열렸고 화빈은 그 문을 넘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기와 지붕 너머로 자신이 머물던 취선당이 보였지만 이제 다시는 저곳에 발을 들일 수 없음을 알기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백성들은 죄인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몰려나와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화빈의 야망은 그렇게 궁궐 담장 밖의 흙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화빈이 떠나고 난 뒤 궁궐은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듯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화빈이 머물던 취선당을 샅샅이 뒤져 부정한 물건들을 모두 찾아내어 태워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나인들과 내관들이 취선당의 마루 밑과 벽장, 뒷뜰의 화단까지 파헤치자 곳곳에서 저주를 담은 부적과 흉측한 인형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가루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보며 소름이 돋아 몸서리를 쳤고 화빈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악행을 준비해왔는지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궁궐 한 구석 공터에는 큰 불이 피워졌고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지만 사람들은 그 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중전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빈의 핍박에 못 이겨 거짓을 고했던 나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월이를 비롯한 어린 나인들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중전 앞에 엎드려 울었지만 중전은 그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따뜻한 물과 밥을 내어주며 위로했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크긴 하나 그 또한 힘없는 자들의 슬픔이 아니겠느냐. 두려움에 눈이 멀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니 이제부터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면 된다. 중전의 자애로운 처분에 나인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중전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고 중전의 덕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취선당의 정리가 끝나고 며칠 뒤 임금님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교태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동안 화빈에게 홀려 중전을 의심하고 홀대했던 것이 미안하여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금님은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방으로 들어서셨는데 중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로 임금님을 맞이했습니다. 전하, 오셨습니까? 다과상을 바오라 일렀습니다. 중전의 담담한 태도에 임금님은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부인, 내 면목이 없소. 여우 같은 꾀에 넘어가 진주를 돌로 알고 돌을 보석인 줄 알았으니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겠소. 임금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중전은 조용히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중전은 임금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전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일은 흐르는 물에 띄워 보내시고 이제부터 나라와 백성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면 됩니다. 중전의 말은 임금님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었고 동시에 왕실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는 단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임금님은 중전의 지혜에 다시금 감탄하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전의 말을 믿고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분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든든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도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습니다. 화빈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지내던 궁녀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수라간에서는 활기찬 도마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말라 죽어가던 교태전 화단의 꽃나무들도 신기하게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정원사는 죽은 줄 알았던 모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중전에게 알렸습니다. 마마 보시옵소서.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사옵니다. 독한 기운이 물러가니 자연도 춤을 추는가 봅니다. 중전은 파릇파릇한 새잎을 어루만지며 생명의 신비로움과 끈질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꽃이 다시 핀다는 것은 곧 궁궐의 평화가 완전히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중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궁궐 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작은 연회를 열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회가 아니라 궁녀들과 내관들이 모두 모여 소박한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떡과 과일, 그리고 시원한 식혜가 가득 차려진 상을 두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월이가 잡혀갈 때 내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네. 최상국 마마님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호랑이도 도망갈 뻔했지 뭔가. 사람들은 지난날의 공포를 이제는 안주 삼아 이야기하며 허탈하게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궁궐은 다시 하나의 큰 가족처럼 끈끈해졌습니다. 특히 최상궁은 이 연회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충심과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전은 최상궁에게 자신이 아끼던 비단옷과 놀이개를 하사하며 그 공을 치하했습니다. 최상궁은 극구 사양하며 소인은 그저 마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거늘 어찌 상을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해 주위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은 기어이 그녀의 손에 선물을 쥐어주며 그림자가 없으면 빛도 없는 법이다. 네가 있었기에 내가 빛날 수 있었다. 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깊은 신뢰는 궁궐 사람들에게 진정한 충성과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지만 이제 궁궐의 밤은 예전처럼 무섭거나 음산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켜진 청사초롱 불빛은 따스하게 흔들렸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이상한 울음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대신 풀벌레 소리와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와 운치를 더했습니다. 중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밤바람이 중전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날의 시련을 깨끗이 씻어주는 정화의 바람 같았습니다. 중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북극성을 향해 가벼운 목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궁궐의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달래는 일이었습니다. 중전은 임금님께 건의하여 화빈의 친척들이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땅과 재물을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쫓겨났던 사람들을 구제하고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천리마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어지진 중전 마마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궁궐 안의 평화가 담장을 넘어온 나라의 평화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전은 후원을 거닐다가 연못가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물속에는 잉어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수면 위에는 연꽃잎이 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임금님이 다가와 중전의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고 눈가에는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요즘 권례가 참으로 평온해진 것 같소.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롭구려. 임금님의 말에 중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평안하시니 세상이 평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야 세상도 맑게 비치는 법이니까요. 두 분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말이나 꾸밈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궁궐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인들은 서둘러 저녁 수라를 준비하러 갔고 내관들은 등불을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갔습니다. 화빈이라는 거센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더욱 단단해진 바위와 깊어진 바다였습니다. 중전은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고 사람을 믿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궁궐은 다시금 고요하고 깊은 평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중전은 침소에 들기 전 오래된 경전 한 권을 펼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내치며 마음을 닦는 시간. 그것은 중전에게 있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중전의 그림자는 크고 온화하게 방 전체를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야경꾼이 딱딱기를 치며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딱, 딱. 밤이 깊었으니 모두 평안히 주무시게.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을 포근한 잠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이제는 길몽을 꿀 시간입니다. 궁궐의 봄은 언제나 그랬듯 소리 없이 찾아왔지만 그해의 봄은 유난히도 따스하고 찬란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기와 지붕의 눈이 녹아 처마 끝으로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고 화빈의 도끼에 시들었던 후원의 나무들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공기 중에 떠다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향긋한 매화 향기가 그 자리를 채웠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나 아침 햇살을 마주한 것처럼 궁궐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고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중전의 처소인 교태전 앞마당은 이제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금지 구역이 아니라 따스한 햇볕이 가장 먼저 드는 평화로운 쉼터가 되었습니다. 화빈이 떠난 자리는 빠르게 정리되었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중전은 서두르지 않고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듯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내명부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어린 나인들을 다독이는 것이었습니다. 중전은 그들을 불러 모아 직접 따뜻한 곶감 차를 내어주며 지난날의 잘못을 묻기보다는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당부했습니다. 두려움은 눈을 가리지만 믿음은 길을 보여주는 법이다. 이제는 서로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손이 되어라. 중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인들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임금님 또한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정사에 임하셨습니다. 화빈에게 빠져 소홀히 했던 국정을 살피느라 밤늦도록 편전의 불을 밝히셨고 시간이 날 때마다 중전을 찾아와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연애와 자극적인 즐거움을 쫓으셨다면 이제는 중전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은 중전의 손을 잡고 후원을 거닐며 부인, 내가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제 집을 찾은 것 같소. 그대의 곁이 이토록 편안한 줄 미처 몰랐구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중전은 그저 온화한 미소로 답하며 임금님의 어깨에 묻은 꽃잎을 조용히 털어드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중전은 수라간 상궁을 불러 특별한 저녁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기름지고 화려한 궁중 요리가 아니라 속을 편안하게 달래줄 뽀얀 타락죽, 우유죽과 정갈한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소동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임금님과 궁궐 식구들을 위한 중전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타락죽이 상에 오르자 구수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님은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시고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하나 그 깊은 맛이 오장육부에 스며드는구나. 마치 부인의 마음씨와 같소. 임금님의 칭찬에 수라간 상궁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분은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경회로 누각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은 쪽빛이었고 그 위로 둥근 보름달이 덩실 떠올라 연못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일렁이는 모습을 보며 중전은 지난날의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아픔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전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저 달처럼 꽉 찬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빛이 되게 하소서. 달빛은 중전의 기도를 듣기라도 한 듯 더욱 은은하고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편 궁궐 밖 저잣거리에서도 중전의 덕망을 칭송하는 노래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못된 꾀꼬리는 산 넘어가고 어진 달림은 우리 집에 떴네. 백성들은 화빈의 몰락을 인과응보라 여기며 통쾌했고 동시에 중전의 현명함과 자애로움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이것은 중전 마마께 진상에도 손색이 없겠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아낙네들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중전 마마가 계신 쪽을 향해 절을 하며 기운을 빌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평화가 곧 나라의 안정이 되어 백성들의 삶에도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상궁은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상궁들을 지도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데 여생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틈만 나면 나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지만 진심은 옹달샘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아진다. 나인들은 최상궁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궁궐의 기강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워졌습니다. 최상궁은 가끔 텅 빈 화빈의 처소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차곤 했지만 그 얼굴에 미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오고 궁궐 후원에는 다시 연꽃이 만발했습니다. 중전은 예전처럼 정자에 앉아 술을 놓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임금님이 계시거나 재롱을 피우는 어린 왕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비록 중전에게 직접 낳은 자식은 없었으나 반개의 어린 왕손들을 친자식처럼 거두어 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교태전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질 때면 지나가던 내관들도 걸음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중전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중전의 품은 그 아이들을 모두 안을 만큼 넓고 따뜻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궁궐은 더욱 운치 있는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톡톡거리며 박자를 맞추었고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중전은 창문을 열고 비 내리는 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세상이 뒤집힐 것 같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세상은 더욱 깨끗해지고 풀은 더 지푸르게 자라나는 이치를 되새겼습니다. 사람의 일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고난이 닥칠 때는 괴롭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더 큰 사람이 되는 법이지. 중전의 혼잣말은 빗소리에 섞여 바람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임금님은 중전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건네셨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깎아 만든 작은 쌍가락지였습니다. 화려한 보석은 박혀있지 않았지만 옥의 빛깔이 깊고 은은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가락지는 둥그러 시작과 끝이 없소. 우리의 인연도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도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소. 임금님의 말씀에 중전은 눈시울을 붉히며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두 개의 가락지가 하나로 합쳐지듯 두 분의 마음도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늦도록 촛불을 켜두고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며 도란도란 정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화빈의 이야기는 이제 궁궐의 오래된 전설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궁녀들은 화빈이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만이 전해져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궁궐은 언제나 그렇듯 평온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낮이면 각자의 맡은 바 일을 하고 저녁이면 등불을 켜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겪어본 나무만이 햇살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아는 법이니까요. 중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기품있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젊은 날의 탱탱한 피부는 주름으로 덮였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지혜와 인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중전을 대할 때 어려워하기보다는 존경심을 담아 따랐고 중전의 말 한마디는 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중전은 자주 후원의 텃밭을 가꾸며 땀을 흘리곤 했는데 흙을 만지는 그 소박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국모의 모습이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흙에서 생명이 자라듯 사람의 마음도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중전은 몸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궁궐의 밤이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궁궐의 모든 문이 닫히고 화려했던 정각들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갑니다. 오직 교태전의 창호지 문에만 희미한 호롱불 빛이 남아 밤을 지키는 등대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중전은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오늘 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해가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를 딸랑 하고 울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 다 괜찮습니다. 편히 쉬세요. 라고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마당의 그림자들도 길게 누워 잠을 청하고 밤새 울던 풀벌레들도 목소리를 낮춥니다. 궁궐을 둘러싼 높은 산들도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도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소란스러웠던 욕망과 다툼은 모두 어둠 속에 묻히고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이불처럼 세상을 덮어줍니다. 그대,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힘들게 해도 진실한 마음 하나만 품고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중전마마가 지켜낸 그 소박하고 따뜻한 평화가 지금 그대의 머리맡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달빛이 그대의 꿈길을 비추고 별들이 그대의 잠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맑고 향기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궁궐의 밤 풍경을 상상하며 편안히, 아주 편안히 주무십시오.